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이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모아져 있는 파트입니다. 통합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합 주제 부분은 전체 합쳐가지고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주로 그림이나 지도나 사진이나 최근 뉴스와 관련된 것들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 군데에 모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로 지역사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볼게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찾겠습니다. 답사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가의 유적과 인물을 찾아서 지역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지금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월대. 혹시 첨성대를 보고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첨성대 그 경주에 있는 첨성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만월대가 나오고 선주교, 왕건릉, 공민왕릉 나오는 거 보니까 고려시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월대는 고려 궁궐터죠. 개경에 있었던 궁궐터고 여기는 정몽주가 피살을 당했다라는 선주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 지역은 개경, 개성입니다. 개성.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조가 피신해서 청군에 항전하였다. 이 인조는 조선시대 임금이죠. 인조가 피신해가지고 청군에 항전한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 이건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쪽이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서울에 서울 덕수궁이죠. 덕수궁에 가시면 석조전이라고 있습니다. 큰 신전처럼 생긴 건축이 있어요. 여기서 했고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 도구를 시도했었던 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868년도에 남연군은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입니다. 결국 도굴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군이고요. 자,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만적의 난이라고 하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면서 신분해방 운동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만종은 최충원 집안의 노비였습니다. 개성지방이 맞습니다. 답은 우선 4번으로 찾아주고 마지막 5번 볼게요. 현존하는 최고의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옛고자를 쓰니까. 금속 활자부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이 되었다. 이거는 충북의 청주에 있는 거죠. 청주의 흥덕사라는 사찰에서 간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충북 청주로 내려가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이르는 지역까지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가나다라 마를 지역을 하나씩 보면서 찍어볼게요. 반구대 암각화로 보는 선사시대 생활. 이 반구대 암각화는 저기 울산에 있는 겁니다. 울산. 그런데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지역이죠. 이거 아닙니다. 고액 소작료에 반발한 암태도 소작쟁이. 이거는 신안입니다. 신안. 신안이면은 우리가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거 인천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조금 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서해바다 라인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신립장군이 배수의 진을 친 탕금대 전투가 이제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충주. 여기 다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고 신미양요의 발단이 됐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거는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 국민하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걸 불태운 사건이 있었죠. 평양은 가에 해당하는데 지금 여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병란도에서 이루어진 고려와 송의 국제무역. 병란도는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데입니다. 예성강이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마하라고 하는 울산 지역이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거리가 전혀 다른 데죠. 답은 3번입니다. 이 충주 신립장군의 배수진을 쳤다라고 하는 임진왜란때 탕금대 정투를 말하는 걸로 충주가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충주하고 청주 그리고 독도 정도 되는 지명의 위치는 위치하고 지역의 어떤 이름 그리고 특징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선지로도 자주 나오고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지역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낯선 선지들이 좀 있고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요거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알려진 건 흥덕사지죠.
흥덕사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간행됐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 우왕 때 여기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이 됩니다. 직지심체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자가 되겠죠. 여기는 청주입니다. 충북에 있는 청주를 뜻하는 거고 흥덕사지라는 사찰터하고 용두사지라고 하는 사찰터가 있고 여기 철단간에는 글자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준풍이라고 하는 광중의 연호가 또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선지에서 이 충북 청주구나라는 걸 찾아내고 한번 찾아보면은 바로 금속활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라고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직지심체요절. 요거는 선지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답으로 체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1번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제고요. 여기는 부안입니다. 부안. 안승을 왕으로 하는 보덕국이 세워졌다. 이거는 보덕국이 세워진 장소는 지금 익산입니다. 뭐 옛날 지명으로는 금마저라고 하기도 하고요.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황산벌 전투가 벌어졌다. 황산벌, 이제 계백 장군 나오는 거긴데, 아이고, 논산입니다. 논산이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을 한 곳은 서울이죠. 서울에서 그 청계천 라인 따라 있는 창신동 쪽에 가면은 청계천에 있는 여러 개의 다리 중에서 전태일 분신 다리라고 또 있어요. 그 앞쪽에 또 평화시장이 있고, 이건 서울입니다. 지명 하나씩 연결해 주시고 3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탐구활동의 힌트가 있네요. 대일 무역의 거점이고 일본과의 무역 거점이었고 초량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초량을 알고 있다면 여기가 어딘지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개항 이후에 설정된 조계지가 위치했었다. 개항. 항구를 열었다는 거죠. 우리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죠. 개항으로 열린 항구가 3군데가 있죠. 원산, 인천, 부산입니다. 3군데 중에 하나일 텐데 대일무역의 거점이고 초량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거면 아래쪽에 부산입니다. 관세 문제로 일어났었던 두모포 수세 사건, 이것도 부산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구 지역을 부산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리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리을.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답사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살펴볼 문화유산. 동고산성이라고 나오고 견훤이 세운 후백제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수막새 등이 출토되었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울 때 거점으로 세웠던 지역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시고 여기에서 확실해지죠. 경기전. 경기전 어디 있나요?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 어진도 있고 실록을 보관했었던 사고라고 하는 역사 책 창고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전주입니다. 전주. 전주. 이 지역이 전주라는 거를 체크를 하고 탐구활동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킨 근거지. 김헌창의 난과 전주는 관련이 없어요. 김헌창은 신라 하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 아래 지역으로 좀 내려가야겠죠. 성왕이 새롭게 도읍지로 삼은 지역을 파악한다. 성왕이면은 백제 성왕입니다. 그 아버지 무령왕에서부터 또 내려오는 장소가 있는데 공주 지역에 웅진에 있다가 도읍을 한 번 더 옮기죠. 밑으로 옮긴 데는 부여입니다. 부여. 당시로는 사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김헌창의 난도 지역을 좀 써보자면 공주 지역입니다. 자, 3번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했다는 거죠. 화약을 체결한 장소. 동학농민군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점령했었던 성이 전주성입니다. 그리고 전주성에서 전주 화약이라는 것을 맺죠. 지명에 아예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3번으로 답은 우선 찾고요. 강우규가 총독 사이토에게 강우규 의사입니다. 폭탄을 투척한 곳, 독립운동가죠. 이 사이토라고 하는 일본 총독이 넘어왔을 때 서울역에 도착을 하거든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역 앞쪽에 가보시면 옛날 서울역 그 문화역 서울 앞에 이 강우규 선생님의 동상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서울이고. 신립이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맞선 격전지 신립장군
임진왜란 전투가 나오는 데입니다. 여기는 탕금대 전투인데요. 이거는 충주입니다. 충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까지 여기에서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섬에서 만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저항입니다.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섬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니까 요 지명에서 우리는 여기가 강화도인 것을 찾을 수가 있네요. 강화도. 그러면 강화도에 외교장각이랑 연무당 예터, 광성보, 정족산성, 초재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순서대로 연결돼가지고 맞는 거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간 외교장각입니다. 프랑스군이 의궤를 약탈하였다. 약탈해갔죠. 의궤를 약탈해갔고 반환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외교장각의 의궤를 거의 300채 가까이 약탈을 해간 사건이 있었죠. 병인양요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내용.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당했던 병인 양료의 기록이 나오는 곳 정확히 연결돼 있고요.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되었다. 연무당 레터에서 우리가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고 부르는 정식 명칭입니다.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이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요게 조금 낯설 수는 있었겠네요. 3번, 어제연 부대가 결사항전하였다. 여기 광성보죠? 광성보라고 연결돼 있네요. 맞습니다. 양원수 부대가 적군을 물리쳤다. 양원수 부대가 물리친 적군이 바로 이 프랑스 군이었죠. 정족산성입니다. 정족산성 연결 바로 돼 있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 영국군이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거는 거문도입니다. 거문도. 이 거문도는 한참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남해의 여수 아래쪽의 바다, 남해 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해당 사항이 없을 텐데 초지진이라고 연결돼 있죠? 아닙니다. 초지진 아니죠. 여기는 거문도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5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섬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떨어져 있는 가가 눈으로 보이네요. 육안으로 보이는 요 섬. 그렇습니다.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이라는 이 섬, 그러니까 울릉도하고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육안으로 보인다는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독도입니다. 우리가 역사 분쟁, 영토 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독도 문제도 꽤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독도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하나만 빼고는 다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조사한다. 안용복, 조선 숙종 때 인물이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얘기를 다 해주고 옵니다. 요거 맞는 내용입니다.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 제41호. 이 칙령 제41호, 대한제국이면 고종 때잖아요. 이 칙령 내용에는 영토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울릉도를 또 군으로 승격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독도 관련된 걸로 맨날 나오는 내용이고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불법으로 쓱 편입한 영토가 독도 맞죠. 뭐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섬의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다케시마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자, 지증왕이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살펴본다.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를 얘기합니다. 노래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5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했었던 섬이 있죠. 거문도입니다. 남해 쪽에 여수 밑으로 내려가면 있는 이거는 거문도예요. 여기를 자기들이 또 이름을 붙여요. 포트 해밀턴이라고. 해밀턴 섬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불법으로 점령을 했었던 또 섬이 있습니다. 거문도. 여기 체크해 주시고 자, 답을 5번으로 찾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섬들이 나오네요. 진도, 완도, 거문도, 거제도, 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 거문도죠. 이거는 거문도입니다. 근데 가는 지금 진도네요. 이거 아니네요.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거 완도죠. 완도. 정확히 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답은 일단 2번이고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가 되었다. 포로 수용소가 설치됐었던 장소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그런데 지금 거문도랑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네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분으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영도입니다. 영도, 절영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거제도라고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네요. 삼별초가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을 하였다. 이거는 진도거든요. 이게 진도인데 지금 영도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문화유산 파트로 바뀌었고요. 이 문화유산은 막 어렵다기보다 생소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궁궐이나 이 서울에 남아있는 혹은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문제가 사진과 지도 등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자,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문화유산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힌트가 나와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건물 되어 있는데 어딘가요? 태조 이성계가 만들었고 가장 먼저 만들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사 지내는 장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도 있는 곳이죠?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종묘의 특징이죠.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공자와 여러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았다. 공자를 모시는 제사를 지내면서 공부하는 곳이 서울에 남아있죠.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에 문묘가 있어요. 문묘. 공자사당이죠. 공자사당. 이 문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농시와 후직시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곳이다. 이거 이제 농사랑 관련된 건데 선농단이라고 있습니다. 선농단. 이거 이제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농사 신들이죠. 풍년 기원하는 선농단이 있고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 이게 사직단.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입니다. 이것도 농사랑 관련이 있죠. 일제에 의해서 경내에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다. 경복궁입니다. 지금은 철거했지만 경복궁. 그래서 답은 종묘 설명 1번입니다. 네, 2번입니다. 가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철로 떠나는 도심 속 문화유산 탐방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노선도를 보니까 이건 아마도 서울의 지하철입니다. 종로 3가, 그리고 해화역, 동묘 앞역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가 지금 각각 다른 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옳게 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사직단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직단은 이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이었죠. 우리가 종묘 사직할 때 그 사직입니다. 그리고 종묘도 바로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묘는 역대 조선의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각각 좀 다르다라는 거. 요 국가 제사 시설인데 대상이 다르다라는 걸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문묘가 또 나옵니다. 문묘. 이 문묘는 해화역에 대학로라는 동네에 들어가 있죠. 문묘는 여기 안쪽에 성균관이라고 하는 대학교 안쪽에 있습니다. 공자사당이에요. 공자사당. 사실은 공자한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고 공자와 성현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한쪽에 있고 대성전이라는 문묘라고 부르는 이런 게가 있고 옆에 또 명륜당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장소가 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동관왕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줄여가지고 여기 동묘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이름의 동묘는 동관왕묘에서 한 글자씩 따와가지고 동묘라고 지금 부르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고 중국의 관우라는 사람 있죠. 총나라 장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관우 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선농단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제사 지내는 단이긴 한데 이제 왕이 농사와 관련된 것을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데 신농시하고 후직시라고 있어요. 인간에게 처음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라고 하는 전설 속에 어떤 신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 신화에서 따온 거고요. 여기에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이라는 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설명으로 연결된 거를 하나씩 골라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직단이죠.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이다. 이거는 종묘죠. 이거는 종묘. 나가 지금 종묘입니다. 지금 종묘 설명했는데 당연히 연결이 되지는 않겠죠.
초계장수인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다. 이거는 동관왕묘입니다. 동묘라고 줄여 부르는 동관왕묘. 그리고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문묘. 이거는 대성전 이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공자사당인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지 않았습니다. 문묘로 혁파하지는 않죠. 다른 거로 혁파를 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문묘를 내버려 두고 혁파를 한 게 뭐냐면 만동묘가 있고요. 만동묘는 중국 황제 신종과 의종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당인데 이 만동묘를 지은 거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게 있어요. 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유언에 따라서 만동묘를 만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황제나 이런 거 왕이나 이런 걸 모시는 거는 아니고 중국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요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동묘를 혁파를 하게 되고 만동묘랑 같이 혁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원이 또 나오겠습니다. 이거 두 개 그냥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철폐를 하는데 만동묘도 없애고 서원 같은 경우는 특정 개수만 남겨놓고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를 전국에 있는 거를 다 제거를 하게 되죠. 일단 만동묘 자체는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도 아닙니다. 요거 두 가지 체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요게 이제 문묘 그리고 성균관 자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라가 지금 동관왕묘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죠. 여기 위쪽에 문묘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문묘. 성균관이라고 안쪽에 지금 있는 지역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고요. 5번 보겠습니다. 선농단이었는데 국왕이 신농과 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네,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이 좀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는데 제사를 누구에게 지내는 것이냐를 놓고 이름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요거를 구별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조선의 법궁. 법궁이면 나오는 거는 하나예요. 조선의 법궁, 경복궁입니다. 지금 이거 경복궁의 근정전 모습이네요. 근정전이고 뒤쪽에 북악산, 백악산이 보이고 북쪽에 북악산 보이고 근정전 보이고 서쪽으로 지금 인왕산 조금 보이고 있네요. 여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경복이라는 말 자체가 군자가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린다를 갖고 와서 경복이라는 말을 지은 겁니다. 궁궐 안에 여러 가지 공간이 다 들어가 있고 경복궁을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이 안내도를 보고 이 궁궐이 어딘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경복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곳이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아관파천 뭔지 기억나시나요?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죠. 아관파천 정동에 있는데 아관파천 하고 나서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정동에 있는 덕수궁으로 가죠. 덕수궁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라는 거겠죠.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했죠. 경복궁. 조선 물산 공진회 개최 장소로 이용됩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일본인들이 경복궁 안쪽을 일종의 약간 지금의 코엑스나 킨텍스처럼 박람회장으로 막습니다.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됐고요.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시해된 장소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경복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을 하게 되는 거죠. 지도에서 여기입니다. 건천궁. 건천궁 쪽이 명성황후가 시해당했다고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궁궐 안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세워졌다. 이런 게 있었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거 1995년에 없애잖아요. 1995년 8월 15일에 광복절 50주년 행사로 철거를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앞부분을 다 차지하면서 있었던 거를 우리가 광복 50주년 행사로 상당히 퍼포먼스를 하면서 철거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정답 1번으로 찾아줄게요. 4번 보겠습니다.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고 지금 부용정, 부용지 이런 후원 영역 지금 나오고 있고요. 돈하문 인정전 이것도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셨다라면은 이름이 떠올리실 텐데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살았던, 많이 머물렀던 궁궐은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후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궁궐, 창덕궁이죠. 창덕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을게요. 도성 내 서쪽에 있어서 서궐로 불리었다. 이건 경희궁입니다. 창덕궁은 동쪽에 있어서 창경궁이랑 묶어가지고 동궐이라고 불렀어요. 아니죠. 이건 경희궁이에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의 석조전이죠. 석조전.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이 설치된 곳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조가 설치를 했죠. 정조가 설치했었던 규장각. 규장각이 여기 권례각사 영역에 요쯤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후원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바깥쪽에다가 규장각을 따로 설치를 했고 지금도 창덕궁에 가시면은 규장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왕실의 도서관으로 만들었었죠. 4번 조선물산 공진의 개최 장소로 이용된 곳은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그 당시 이름은 경운궁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로 떠나는 궁궐 탐방. 중구에 있고 세종대로에 있고 사실 이 야경 보고 또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신정건축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석조전입니다. 여기는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대한문, 이를 정문으로 쓰고 있고 중화전, 서거당, 석조전 이런 거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덕수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환궁한 장소 맞죠?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의 주궁으로서 여기를 쓰게 됩니다. 도성내 북쪽에 있어서 북거리라고 불렸던 거는 경복궁입니다. 이거는 경복궁이고 태종이 한양 제천도를 위해서 건립을 하였다. 이거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창덕궁은 나중에 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궁궐 다 타고 나서 경복궁을 다시 안 짓고 창덕궁하고 다른 궁궐만 재건을 하기 때문에 조선 시기 후반 이후에는 거의 주궁 역할을 창덕궁이 도맡아 했었죠. 전궁 역할을. 자, 4번 일제에 의해서 창경원으로 격화되기도 한 거는 창경궁입니다. 창덕궁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경궁이라고 있죠. 아주 오랫동안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활용됐었던 곳이어서 1980년대까지 여기를 동물원으로 계속 썼었죠. 자, 이건 창경궁에 해당하는 얘기고 정도전의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한 거는 마찬가지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자, 정답 1번이에요. 덕수궁의 특징. 6번 보겠습니다. 가에서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답사 계획서 보니까 서울이고 서울의 건축물을 통해서 근현대사를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경궁, 구러시아공사관, 덕수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동물원 등이 설치되었던 곳, 여기 창경궁이죠. 창경궁, 맞네요. 요거는 맞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청사로 이용되었다. 조선총독부 청사가 만들어졌던 건 경복궁 안쪽에 아예 그냥 청사를 만들었었죠.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도서관. 여기 가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현재 서울시청 앞에 옛날 서울시청 건물이 지금 현재 서울도서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구서울시 청사. 이 옛날 서울시 청사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들이 만들고 그때는 한양을 수도로 여기를 경성이라고 불렀잖아요. 경성부 청사로 이용이 된 거지 조선총독부 청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총독부 청사는 지금 여기가 경복궁이거든요. 이쪽이 경복궁이니까 이쯤에 있었겠죠. 이쯤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이 피신한 장소. 을미사변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피신한 장소 러시아 공사관이죠. 아관파천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이것도 맞게 연결 잘 되어 있고요.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대가 농성을 했었던 장소입니다. 여기 명동성당 맞습니다. 여기 혹시 모르는 게 있었다면 연결해서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요. 정답 2번으로 찾겠습니다. 7번입니다. 가에서라의 문화유산을 제작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흙과 불의 예술, 우리나라 도자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도자기를 막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도자기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시기별로 만든 이 도자기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도자기 순서들. 가를 먼저 보면 색깔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이런 거 뭐라 합니까? 청자잖아요. 상감청자죠. 청자 하면 생각나는 시대는 고려시대가 돼야겠죠. 네, 얘는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고요. 이 나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의 재질을 이것만 봐서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반짝반짝 빛이 나서 이거는 토기는 아니고 독입니다. 독이. 일단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토기 기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이하고 자기를 구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조금 나뉘어요. 이렇게 생긴 거 주로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문화유산을 배울 때 어떤 시대에 많이 언급이 됐던가요? 가야 역사 배울 때 상형 토기 같은 거 많이 나왔었죠. 이거는 독이인데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장식이 되어 있는 이거 잔입니다. 잔. 뿔잔. 기마인물형 뿔잔이 나와요. 이거는 가야 겁니다. 가야. 가야 겁니다. 자, 그리고 다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납작한 병이에요. 납작하게 생긴 편병입니다. 그리고 약간 색깔이 조금 탁하고 이게 이 종류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물고기 문양이 2개가 그려져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는 어문편병이라는 건데 요거 색깔이 완전히 흰색은 아니잖아요. 백자가 나오기 전에 잠깐 있었던 분청상입니다. 분청사기. 분청사기. 색깔이 막지 않아서 우리가 화장하는 것처럼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라고 하고 이 분청사기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백자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백자죠. 이 보시면 여기 하얗잖아요. 드디어 하얀색 백자를 구울 수가 있게 됩니다. 백자. 백자 중에서도 까만색으로 뭐가 넝쿨 같은 게 그려져 있으니까 요 염료의 이름을 따가지고 백자인데 철화 백자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어떤 시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냐? 당연히 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에는 나가 먼저 나오는구나. 그러면 나가 아닌 거를 먼저 지우세요. 속어로 지우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고려시대 나와야 되죠. 고려시대고 요거 2개는 같은 조선시대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분청사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백자입니다. 이게 청자가 있고 색깔이 점점 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자에서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은 나의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가 나와야 되고 이 백자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3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분청사기하고 백자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분청사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초반까지 그때만 살짝 있고 나중에 뒤에는 제작이 좀 안 됩니다. 순백자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순백자나 이렇게 철화백자나 아니면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자기가 유행했었던 시기가 조금 나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맞춰가지고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천문현상을 면밀히 관측을 하였습니다. 덕흥리 고분의 별자리 벽화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경주의 첨성대, 우리가 이제 천문대라고 기억하고 있는 경주의 첨성대가 살짝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천문이랑 관련된 거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상한 거 하나 눈에 바로 띄죠. 거중기입니다. 거중기. 이거는 무거운 거 드는 거잖아요. 수원화성 축성에 활용됐다는 정약용이 고안했었던 거중기 바로 1번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조선시대에 제작됐었던 금동 천문도입니다. 아예 이름에도 들어가 있죠. 별자리가 지금 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 혼천이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가지고 후반까지 썼던 천문 관측 기구입니다. 칠정산과 내편, 이것도 한양을 기준으로 만든 우리나라 역법서입니다. 천문의 흐름을 관찰을 해서 만든 역법서죠.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 태조 때 만든, 새겨가지고 만든 천문 별자리 지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천문이랑 관련이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천문 자료인데 거중기만 아니네요. 1번 답으로 찾고 이제 세시풍속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세시풍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24절기라고 하고 농사 짓는 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짜자자자하게 지키는 기념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연결하기는 좀 힘드실 거고 자연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나오는 것만 패턴적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하고 명절에 해당하는 것들 끼워서 같이 기억을 해보고 문제를 풀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안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서 새봄을 알린다는 가에 해당하는 거 답청절이라고도 한다. 꽃놀이하고 새풀을 밟으면서 봄을 즐기는 날이다. 이 날은 삼진날입니다. 삼진날이고 이 삼진날에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부쳐 먹기도 하고요. 풀각시놀이라고 그러니까 봄을 맞이하는 그런 봄에 피어나는 꽃이나 풀 가지고 뭔가를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 삼진날입니다. 해가 돌아온다는 3월 달에 삼진날 이게 나오고 있고 단오는 5월에 있는 거죠. 그네 타는 날 단오.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칠석, 음력 7월 7일 칠석날이 있고 대보름 또 음력 1월 15일입니다. 이 부럼 깨먹고 하는 날도 있었죠. 그리고 한가위, 이거는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이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하는 한가위 대명절, 이 한가위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2번, 가에 행해지던 풍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성묘하는 날이다. 이거 약간 낯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걸 전혀 체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주에서 아뢰기를 동지로부터 여러분 제일 해가 그 밤이 긴 날 있죠. 팥죽 먹는 날, 겨울. 동짓날로부터 105일이 지나면 세찬 바람과 심한 비가 있으니 이 날을 이것이라 부른다. 원컨대 지금부터 이 날에는 밤낮으로 불과 연기를 일절 금지하고 관리들을 순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였다. 손 없는 날 또는 귀신이 꼼짝하는 날로 여겨서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기는 개사초를 하거나 비석 또는 상석을 세우거나 이장을 하였다. 우리한테는 좋은 날로 기록이 된다라는 건데 불과 연기를 일절 금하니까 따뜻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차가운 음식만 먹는 날이 있어요. 이거 한식입니다. 한식. 이게 양력으로 대략 계산을 하면은 4월에 5일이나 6일? 4월 달이고 요 정도쯤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한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불도 안 쓰고 불과 이런 거를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손 없는 날이나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여겨가지고 중요한 행사를 치렀던, 그래서 보통은 성묘하는 날이다. 요새는 이런 것도 잘 안 하지만 그렇게 했었던 명절이라기보다는 세시풍속 중에 하나가 한식입니다. 한식에 했었던 거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진달래꽃으로 화전 붙이는 거는 삼진날에 하는 거죠. 삼진날. 이건 삼진날에 하는 거고 새알심을 넣어서 팥죽을 만드는 거는 동지에 하는 거고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 거는 단오에 하는 거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게 한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럼 깨먹는 거 그리고 오곡밥 같은 거 먹는 거 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 자, 답은 4번이에요. 네, 3번.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나머지 4개는 맞는 거라는 얘기겠죠. 1년 중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 여기에서도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속칭해서 수린날이라고 한다. 이때 만들어 먹었던 떡의 모양이 수레바퀴하고 모양이 비슷해서 우리나라 말로 수레를 가리키는 말로 수린날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이 날은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풍속을 보니까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 특히 강릉에서 열리는 이 행사가 유네스코에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강릉에서 열리는 단오제라는 행사가 되게 커요. 단오제.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게 선지로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이거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앵두로 화채 만들어 먹습니다. 맞아요. 창포로 삶은 물로 머리 감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단오날이에요. 단오날에 했던 대표적인 것들이 앵두화채, 창포로 머리 감기, 삶은 물로 머리 감기, 들판에 쥐불을 놓으면서 풍년을 기원했다. 이거 쥐불놀이잖아요. 이건 대보름에 하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좀
띄죠. 그네뛰기, 씨름, 민속놀이 같은 거 즐겼고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이제 단오 지나면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짜로부터 점점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왕이 단오선이라는 단오 부채입니다. 이런 걸 나눠주고요. 여기에 이제 왕에게 뭔가 이걸 받았으니까 여기에 답례로 이렇게 시 같은 걸 써가지고 임금에게 바치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오첩이라는 게 있기도 했습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거는 혼자서만 대보름이 언급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애군을 쫓고 더위를 쫓는 가라고 하는 이 세시풍속에 있습니다. 가라고 하는 날은 음력 6월의 보름날로 이날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날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음력 6월 보름입니다. 음력 6월 보름. 양력으로 치면 조금 더 7월 달로 날짜가 넘어가겠네요. 뭔지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죠. 나머지 것들 소거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요런 놀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되게 낯설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아는 거를 소거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동지가 아니겠죠. 동지는 추울 때 하는 거잖아요. 겨울이고 이거는 팥죽 먹는 거 하는 겨울에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동지가 아니고 한식도 아니겠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서 더위를 쫓아야 되는데 한식은 갑자기 추워지고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입니다.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난 시점에 있는 그래서 찬 음식 먹는 날, 불 안 쓰는 날 그런 거 있었죠. 한식 아니고 7월 칠석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견우직녀 얘기가 언급이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몰라도 뒤에 삼진날, 이거는 봄이 돼서 3월 달에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날이니까 또 이렇게 한여름이랑 관련된 것들을 하면 안 되겠죠.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들을 지워가면 하나만 남는데 유두라고 하는 이 세시 풍속이 있습니다. 요거는 음력 6월 달에 6월 보름날에 하는 거다. 그래서 요런 거를 유두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요 세시 풍속을 하나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네, 세시 풍속 문제는 어렵다기보단 낯설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좀 패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고 선지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져 있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세시풍속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